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주차를 맞았습니다. 모두 다 지금 재택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안에서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또 서로 대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첫 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은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이것을 더욱더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려는 마음의 긍정적인 마음의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4주를 맞아서 지금까지 했던 1, 2, 3, 4주차의 모든 그 과제들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첫 만남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는데 그 첫 주에는 철학의 어원이 무엇인지 동양과 서양에서 중간자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좀 강조했고 그래서 우리말 사람이나 인간이나 결국 다 철 들어가는 과정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또 성숙해가는 과정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좀 더 인간다운 삶으로 변화돼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 중간자적 의미를 갖는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철학과 인간의 어원 모두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랬고 두 번째 주 과제에서는 영화 AI를 소재로 삼아서 여러분이 데이빗과 마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초점을 맞춰서 기계와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지를 한번 성찰해 보라는 과제를 냈고 두 번째는 오늘날 과학의 마음 연구에 있어서의 한계점이 무엇일지를 크게 세 가지 과학의 입장을 들어서 그것들의 특징과 한계를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과연 오늘날 또 미래에 인공지능이 발달한 그런 로봇이 만들어진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그런 발달된 기술에 의한 이제 로봇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그런 기계도 생각을 하고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다운 인격적인 그런 기능이나 작용까지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여러분에게 이런 성찰을 해보도록 두 번째 주 과제를 제시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실 성실하고 대부분의 경우 다 아주 철저하게 자료를 이해하고 또 추가로 또 검색도 하면서 다양한 그런 답안들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세 번째 주에는 자, 오늘날 철학이 왜 필요한가 또는 철학 상담이 왜 필요한가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칸트의 철학에 대한 두 가지 분류 있죠. 하나는 학술 개념과 두 번째는 세계 개념이라는 이 두 가지의 칸트의 철학 개념과 연관해서 오늘날 철학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두 번째, 즉 철학의 세계 개념과 연관된다. 우리 학술 개념으로서의 철학은 너무나도 사실은 난해하고 또 전문적인 철학자 전문가들의 어떤 국한되는 그런 개념의 유희에 그칠 위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번째 의미의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은 정말 범부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세계관이자 인생관이자 가치관을 성찰하고 정립해 나가야 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구비되어야 할 필수적인 하나의 교양이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양 과목을 듣는데도 그런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 그걸 여러분이 몸에 익히고 또 실습하고 훈련해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철학적 질문이 과학과 어떻게 다른가였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이 어떤 현상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의 해답을 역시 현상적 차원에서 구하는 데 반해서 철학은 메타 차원, 그것의 배후, 보이지 않는 근거까지를 더욱 추궁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철학이다. 하나의 비근한 예로 모든 과학의 기초에는 이제 물리학이 있는데 그 물리학에 있어서 또 가장 기원에 관한 대답은 결국
빅뱅 가설로서 대변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설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는데, 근데 그 빅뱅 가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에너지를 전제하고 있죠. 어떤 에너지가 있었고 그 에너지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결국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를 형성해내는 하나의 기원이 되었다. 이런 가설인데, 그러나 최초의 그 폭발을 가능케 했던 빅뱅을 불러일으켰던 에너지는 그럼 어디에서 온 것인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이 가능하고, 그래서 파르메데스라는 그 아주 고대 자연철학자, 그리스의 자연철학자의 그 명제 중에 유명한 것이 뭐냐면 있는 것만이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즉 존재하는 것만이 존재하며 무는 없다. 이제 이런 명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 명제에 대한 이제 그 심오한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왜 있는 것만이 있고 없는 것은 없는가? 자, 이런 질문이야말로 하이데거라든지 라이프니츠라든지 쉘링 같은 아주 프로 철학자들이 가장 심오한 철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생겨났다라는 빅뱅 가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또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는. 왜 그러면 에너지는 존재하는가? 그 에너지는 왜 어디서 온 것인가? 자, 이 질문을 하는데, 자, 이것을 무한소급을 시켜서 열어놓든가 문제를, 아니면 하나의 확정된 답을 줘야 되지만 과학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시할 수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질문하고 그 문제 해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적 질문은 근본적인 것이고 또 포괄적이고 그러면서도 주체적이다. 즉 비판적인 성찰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는 과학과 달리 주체적인,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이런 질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학은 주체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격이 이제 과학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미 했습니다. 자, 오늘은 4주째에 들어섰습니다. 벌써.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사실 이제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재택 수업을 하고 재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매우 답답하고, 사실 바깥에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사회적 격리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뭐 TV를 본다든가 뭐 영화를 본다든가 오락을 한다든가, 그래서 사실 집안에서 주로 소일거리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답답한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사실은 그런 재택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재미도 있고 또 학습과 공부도 될 수 있는, 자, 이런 하나의 여러분에게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제를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영화 두 편을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2015년작 투모로우랜드, 그리고 또 하나는 1940년작 피노키오. 둘 다 공통적인 점은 뭐죠? 여러분 아시는 사람 있어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 제작사가 같다는 거죠. 디즈니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작 투모로우랜드는 이제 미래 사회를 하나의 그 기술이 발달한 테크노피아가 이루어진 시대로 하나의 상정해서 그 미래 사회를 그려내고 있고, 1940년작 피노키오는 사실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피노키오라는 그 동화를 만화로 만들어낸 것인데, 동화는 원작은 사실 낭만주의 시대 1883년에 이탈리아의 동화 작가인 카를로 콜로디의 작품이죠. 그래서 1883년 이후에 사실은 이것이 동화로는 여러 번 각색돼 왔겠지만은 만화로 제작된 것은 최초였고, 1940년 미국에서 디즈니가, 그리고 이 디즈니가 여기에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세계관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을 담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노키오라는 만화가 얼마나 디즈니에게 소중하고 아주 의미심장했던가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모든 디즈니의 작품도, 심지어 요즘 마블도 합병을 했죠. 그래서 뭐 모든 이제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특히 피노키오 이후에 모든 그 디즈니가 직접 제작한 영화들이나 만화를 보게 되면 주제가가 나오죠. 근데 그 주제가가 When you wish upon a star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 이 주제가가 항상 깔립니다. 그 로고에 깔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데렐라 성이라고도 하는 이 위에 이제 별이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그 첨탑 위를. 그러면서 깔리는 음악이
When you wish upon a star. 이게 이제 가사가 없이 이제 그 음악으로. 근데 변주가 조금씩 됩니다. 영화마다 조금씩 다르게 편곡이 돼서 나오지만은 밑바닥에 깔리는 음악이 이제 이거죠. 이것은 바로 피노키오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별에게 소원을 빌 때라는 이 그 주제가가 항상 깔리는 거죠. 지금 20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나오는 디즈니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 피노키오라는 작품에 애정과 또 관심과 그의 열정을 쏟았었는가라는 것은 이런 로고 음악으로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 거의 이제 100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100년 내내 수많은 영화를 만들었고 만화를 만들었음에도 디즈니는 피노키오 주제가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이 피노키오 만화에 얼마나 큰 애착과 노력과 열정을 기울였는지를 이제 반증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4주짜의 과제는 첫 번째 투모로우랜드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잠깐 감상해 보시고 기술 시대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고 또 미래에도 살아갈 텐데 이렇게 기술이 첨단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기술이 주는 장점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투모로우랜드의 주인공이라면 거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렸을 때 투모로우랜드에 방문했다가 다시 이제 나이가 들은 이제 프랭크라는 남자가 나오고 또 이제 다시 어린 소녀 10대 소녀 케이시라는 소녀가 나오죠. 케이시가 우연히 투모로우랜드에 갈 수 있는 어떤 핀을 주게 돼서 이제 거기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런 프랭크와 케이시 각자를 한번 대입을 시켜서 내가 프랭크라면 또 내가 케이시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도 좋고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과연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주인공은 이런 선택을 했지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프랭크는 이런 선택을 했었고 케이시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지만은 이 영화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이 한번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제 피노키오와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피노키오 만화를 원작을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피노키오라고 치면 그래서 피노키오를 한번 감상하고 여기에 이제 요정이 등장하죠. 보면은 요정이 등장하는데 여기 이 요정이 말한 인간의 조건은 무엇일까? 한번 여기서 찾아보시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세 가지가 딱 하나로 또 요약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귀뚜라미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로 대변된 낱말이고 이제 세 가지의 덕목을 얘기하고 있죠. 인간 조건으로서. 자, 그래서 귀뚜라미가 대변하고 있는 그 인간의 조건을 한번 여러분이 요정이 말했던 인간의 조건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살펴보고 또 하나는 과연 인간은 이기적인가? 인간의 본성은 그렇다면 이기적인가? 아니면 요정이 말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가? 한번 여러분이 또는 양가적인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여우라든지 또 이 너울인가요? 그 다음에 또 스트롬볼리라든지 공마단 주인 또 우리가 뭡니까? 어떤 오락의 섬이라고 그러죠. 플레저 아일랜드에 이제 몰고 가는 마부로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등장인물도 있는데, 자, 이런 등장인물들을 보게 되면 여우라든가 너울이라든가 스트롬볼리라든가 공마단 주인이나 또 플레저 아일랜드의 주인,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인간의 본성에 이렇게 착하다고만 보기도 어려운 성격의 캐릭터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인간의 본성은 과연 이기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술의 빛과 그림자와 관련해서 아까 투모로우랜드라는 2015년 작품을 한번 보라고 했는데, 뭐 아일랜드라는 인간 복제가 이제 장기를, 그죠? 인간이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을 복제해서 자신과 동일한 카피를 만들어서 어떤 수용소에서 생활하게 하다가 그들에게 이제 어떤 환상을 불러일으켜서 플레저 아일랜드와 같은 정말
아주 낙원과 같은 파라다이스로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선발됐다고 아주 축하를 해주고는 꽃다발을 주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이제 장기를 적출하고 버려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기술이 빛이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인간이 장수를 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인간 복제를 실현함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과 동일한 장기를 얻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인간을 복제하는 이런 시대에서 인간이 편리와 인간의 장수함, 생명 연장, 자,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빛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 거기서 버려지고 있는 복제 인간들의 비참한 그들의 권리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에서 어떤 비정한 비인격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것이 어두운 그림자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양면성을 갖는 이제 영화일 수도 있겠고요. 바이센테니얼맨 같은 경우는 로봇과 결혼하는 영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기계가 매우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이 로봇이, 그래서 결국 그 입양된 그 집안의 그 딸의 또 딸의 손자인가요? 손녀인가요? 네, 그래서 바이센테니얼이라는 것은 200년이죠. 200살을 산 사람이란 뜻인데 200년 동안 한 집안에서 쭉 이렇게 집을 돌보는 집사처럼 살면서 그 집안의 어떤 그 자손인 손녀, 증손녀쯤 되나요? 는 사람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 자, 이런 영화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권리가 인정받고 있고 로봇이 인간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나중에는 얻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패소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자,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법률적이고 또 미래 사회의 어떤 우리가 한번 그 생각해 볼 만한 하나의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바이센테니얼맨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과 친화적인 어떤 기계 또 로봇이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그려줘서 어떻게 보면 빛에 가까운 기술의 장점을 그려준 영화인 것 같아요. 테크노피아에 가까운. 그 다음에 죽어야 사는 여자도 이것은 사실 또 그 불로 장생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알약을 개발해서, 물약인지 알약인지 약을 개발해서 결국 죽지 못하는 이제 사회라는 거죠, 오히려. 근데 사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 삶이 오히려 갑갑한 것일 수 있다. 물론 이제 기술이 완벽하지만은 않아서 계속 반복해서 약을 먹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죽게 되는 거, 아주 천천히 늙어가죠. 죽지는 않고 천천히 노화가 되죠. 그래서 몇백 년은 이제 이상을 살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사랑 없이 사는 삶이 진정한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죽지도 못하는, 기술적으로 그 연명만 할 수 있고 장수는 할 수 있지만 인간다운 어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은 그 긴 세월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를 이제 성찰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좀 기술의 그림자 쪽에 가까운 것을 그려낸 아주 옛날 영화죠.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이제 영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 근래 나오는 많은 SF 영화들을 봤을 때는 거의 기술의 그림자 쪽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이버전트라든지 터미네이터, 뭐 블레이드 러너, 공각기동대 등등.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기술의 그림자 쪽을 조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기술의 빛 쪽을 여러분이 한번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고, 우리가 위에 표제에 보면 이제 부제에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자, 이게 누구의 말인지 아시는 사람 있어요? 혹시 누구의 말일까요? 유명한 임영원이. 자, 이거는 사실 코미디 희극 배우인 유명한 그 찰리 채플린의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코미디라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그 성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좋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과제는 한번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다라는 거 했으니까 기술이 발달하는 이 세계도 어떻게 보면 코미디, 즐겁고 희극적인, 자, 이런 빛의 요소로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활이 신속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이 됐고, 경제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또 새로운 부가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좀 더 정보통신의 빛의 속도로 다가가는 이제 5G 시대에 좀 더 빠른 또 직접적인 거의 준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원격 뭐 화상 수업도 가능하고 또는 화상 또 원격 이런 그 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자, 이런 정치 문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의사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론 형성도.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보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뭐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는다든가 또는 뭐 영화도 감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자료와 지식 정보들이 융합이 가능하고 또 지능화가 실현돼서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대를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의 빛의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는 바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열한 것 말고 여러분이 또 찾아보신다면 또 투모로우랜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자료실에 올려놓은 철학의 향기 그 다음에 현대사회와 철학상담 이 두 책이 있는데 철학의 향기는 이제 1편만을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다룰 것이 그 1편만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 철학의 향기 1편 중에서도 1장이죠. 1장 인간과 철학만을 올려놨는데 그것만을 한 학기 다루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도 보면 철학의 향기의 1편 1장 인간과 뭡니까? 예. 그 인간과 철학 중에서 거기에 보면은 맨 첫 절에 보면은 이제 기술의 빛 그리고 기술의 그림자를 서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또한 좀 참조해 보시면 이것보다는 자세한 내용을 좀 더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노키오와 연관해서 여러분이 그 인간의 본성을 한번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인간의 우선 동양에서의 인간의 본성을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보자면 크게 인성론이 발달했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그래서 아주 초기서부터.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부터 나타난 그 육아사상, 육아사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법가사상이라든지 수많은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 백가 사상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거기 육아사상들을 보게 되면 성선설과 성학설이라는 아주 대립적인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자는 이제 맹자와 순자죠.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이어간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인의 예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인의 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 덕목이 본성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양에서 말한 인간의 조건 중에서도 성선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히 맹자나 공자가 주장하는 인간의 조건은 바로 이러한 인으로 대변되고 하나로 통칭하자면 인이고 그죠? 인의 예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인의 예지 이 네 가지 덕목을 인간 본성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착하고 선한 근거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네 가지의 인의 예지라는 덕목이 즉 인간의 선한 본성이 실현돼 나오는 단초를 의미합니다. 그 단초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측은한 마음, 측은지심, 또 수호지심, 인간이 어떤 그 정의롭고 또 불의한 것을 보면 정의롭고 불의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아주 혐오의 감정을 느끼죠. 또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수호지심이고 그 다음에 사양지심은 이제 그 예절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준다 해도 우선 사양을 하는 마음이 인간의 예의에 맞는 것이고 덥석덥석 받는 것은 사실은 예절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 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른 또 맞고 틀린 것,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분별하고 구별하는 이런 인간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지혜롭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의 예지라는 네 가지 인간의 본성, 덕목이 나타나 보이는 단초를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단초가 좀 더 싹이 돼서 싹이 이제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선한 삶이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다. 자, 이것이 맹자의 성선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정치적으로 나타났을 때 덕을 실현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덕을 실현한 이런 인간 본성을 실현한 도덕적인 정치 문화를 이제 왕도 정치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왕도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즉 정치가들이 덕을 실현하지 못하고 그 사회를 부덕한
부정하고 어질지 못하고 불의하고 예의가 없고 그 다음에 아주 어리석은 자 이런 사회로 만들어 갔을 때 그 사회로 그 정치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성혁명, 혁명을 통해서 성을 바꾼다는 뜻이죠. 즉 이시 왕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시대에 그 고려시대 정권이 이제 이시, 이조 혁명, 이조 혁명에 의해서 그죠? 이성계 혁명에 의해서 이시 조선으로 바뀌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역성혁명인데 성이 바뀌는 왕조가 바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통치자 왕을 혁명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역성혁명론입니다. 덕을 이루지 못한 부덕한 임금의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했는데 그 인간 본성은 이제 악하다고 봤어요. 순자는. 그 이유는 근거는 이기적인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욕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는 거죠. 우리가 질문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본성은 과연 이기적인가? 우리가 뭐 여우나 피노키오에 나타난 그 스트롬볼리라든지 공과단 주인이라든지 또 플레저 아일랜드의 주인 킬러 딜러 같은 자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인물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사욕, 이기적인 욕망에 가득 찬 화신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이제 악하게 되는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자의 그 통치 방식이나 또 교육 방식은 인위적인 교화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를 선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같은 육아 사상 안에 속하지만 그래서 다 어떤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그 목표는 같지만 그 출발점에서 기초하고 있는 기초는 좀 다른데 맹자는 인간 본성이 선하고 도덕성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현하면 된다는 것이 이제 인간 사회를 도덕화시켜 나가는 방식이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사욕,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위적으로 도덕교육이라든지 이런 교화를 통해서 또는 법적인 처벌을 통해서 선하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제 한비자 같은 법가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법과 형벌에 의해서 사회를 통치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법가 사상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종합을 해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춘추전국 시대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송나라 때의 성리학, 즉 주자라고도 하고, 자, 이런 주자가 종합한 것이 이제 성리학인데, 자, 이 성리학을 통해서 성선설과 성악설이 나름대로는 종합이 됐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단지 이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세계관, 즉 인생관이자 인간관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관. 자, 그 다음에 실천적인 수양론까지도 제시했던 것이 이론적인 세계관이나 또 인간 본성론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이제 인간의 그 수양론까지를 제시했던 것이 주자다. 주자의 세계관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제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와 하나는 기입니다. 그죠? 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고 기라는 것은 그것이 보여져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릇이고 뭐 재료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주자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이 그 이라는 것은 원리적인 의미에서 이는 선한 것이고 기는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에 따라서는 선과 악이 혼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인성론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성과 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인간의 성은 크게 다시 둘로 나눠지죠. 이유적인 성과 기적인 이제 인간 본성이 있는데 이적인 인간 본성은 그 본연지성이라고 해서 네 가지의 그 맹자가 말했던 인의예지라는 선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연지성이고 그런데 기질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기질이라는 부분은 선과 악이 아까 말했지만 혼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선한 기질인 사람도 물론 드물게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인데 사실은 사욕에 치우쳐서 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정이라고 나눠서 봤는데 인간의 마음을 정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 맹자가 왜 사덕이 나타나는 그 하나의 단초를 사단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과 같은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적인 원리에 기반한
인간의 본연지성, 즉 사덕,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인간 본성, 선한 본성이, 도덕적인 본성이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단초가 사단이고, 그것이 아까 말한 맹자의 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기질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칠정이라고 하는 7가지의 정서, 그 7가지 정서가 나타나는데, 자, 그것은 기질이 외부와 감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는 선한 정서도 있을 수 있지만 악한 정서가 혼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양론을 보게 되면은 천리를 존중하고, 즉 이적인 원리, 선한 원리라고 할 수, 선한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적인 원리, 즉 천리를 존중하고 인욕을 제어해야 된다. 인욕이라고 한 부분은 이제 순자가 말했던 사욕,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자가 말했던 사욕, 이기적인 욕망, 인욕을 제어해 나가는 것이 수양의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황. 우리가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성리학이 매우 국가의 원리이기도 하고 상당히 그 융성하게 발달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영남학파의 태도라고 하는 이황과 기호학파의 대표자인 이가 서로 대립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죠? 학자이죠. 철학자이죠. 자, 이황의 세계관은 주리론이라고 특징 주어지고, 우리가 성리학의 시조인 그 주자의 이 두 원리 중에서, 이와 기라는 두 원리 중에서는 이라는 원리에 중점을 둔 하나의 철학을 제시했죠. 그래서 주리론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또 주자의 세계관을 개성하기 때문에 이와 기를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두 원리로서 나눠서 이해하는, 자, 이게 이원론이다. 그런가 하면 이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오늘날 기호학파의 태도라고 하는데, 즉 전라도를 대표하는 거고, 영남은 이제 이 경상도를 대표하잖아요. 자, 기호학파, 즉 전라도의 그 철학을 대표하는 이인은 경험을 중시하는, 그러면서 기를 어느 정도 중시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도, 그러면서 이와 기가 묘합설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와 기가 분리되지 않는, 신묘막측하게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취합니다. 그 인성론에서 보면은 그 이황은 이기호발설이라고 해서 이와 기가 분리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각각 발할 수가 있는 것인데, 상호 그 기호학파를 대표하는 이인은 기발이승 일도설이라고 해서 오직 발할 수 있는 것은 기다. 즉 기가 모든 것들을 추동시키는 출발점에서는 기가 작용하는 것이고, 이라고 하는 원리는, 보이지 않는 이라는 원리는 그것에 올라탄다. 승이라는 게 올라탄다는 거죠. 승차라는 의미처럼 마차에 탄다든지 자동차에 타는 것처럼. 그래서 기가 발하고 이라는 원리는, 보이지 않는 원리는 거기에 올라타는. 그래서 결국은 기만이 오직 한 방향이죠. 기만이 발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이제 기발 이승 일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단 칠정이라는 이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칠정 가운데에서 사단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부분으로. 왜냐하면 칠정 안에는 선악이 혼재하는데, 그 중에서 선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 사단이지, 사단이 따로 있고 칠정이 또 분리돼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7가지 정서로서 통합돼서 이해될 수 있는데, 희노, 애악, 애락, 애구, 욕,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7가지 정서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부분이 있고 이제 약간 악한 부분이 이제 혼재하는데, 그 중에서 선한 부분이 사단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단과 칠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에 초점을 맞추고 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수양론이라는 측면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수양론에 있어서는 뭐 크게 차이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동양의 사상을 이제 얘기를 했고, 자, 서양의 인간 본성에 관한 사상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성선설을 대변하는 것은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그 다음에 근대는 루소가 유명하죠.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그래서 인간 본성이, 자연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뭐 자연의 본성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제 이게 루소의 생각이고, 소크라테스도 알면 행한다.
플라톤도 그것을 개성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를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지,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본성적으로는 선을 지향하는데 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악을 실수로 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만 알면 선은 당연히 실행될 수 있다,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 지행,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알면 행한다라는 이 말로서 표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피스트나 근대 홉스 같은 사람들은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 늑대 간의 경쟁 상태나 마찬가지로 생존, 경쟁을 해나가는 그 자연 상태는 투쟁 상태인 것이고,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로 뭐 늑대와 늑대처럼 서로 먹이를 향해 다투는 그런 투쟁 상태가 인간 본성이다. 투쟁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투쟁하는 본성을. 자,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이제 악하다. 우리가 순자가 말했듯이 사욕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서 경쟁하고 투쟁해 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순자나 홉스나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칸트 같은 철학자는 아까 그 주자가 성전설 성악설을 종합했다고 했는데, 칸트 같은 철학자가 서양에서는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 이 양자를 나름대로 종합한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세계관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인간은 크게 두 가지 세계에 걸쳐져 있는데, 하나는 예지적인 세계와 또 하나는 이제 현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예지적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주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성이라는 것은 선한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실천적으로는 뭐 선한 의지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칸트도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을 구별해서 표현을 했지만, 실천 이성이라는 부분은 의지와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순수 실천 이성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그 순수 실천 이성이라는 것이 이제 선한 의지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지적인 세계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성이고 선한 의지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양심이라고도 표현되는 것이고, 우리가 피노키오에 나오는 푸른 요정이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의 대변했던 하나의 낱말일 수도 있겠죠. 컨션스. 칸트는 또한 현상적인 그 세계에 걸쳐져 있는 인간은 사실은 실천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순자가 인간의 사욕을 얘기했던 것처럼 현상 세계에 있어서는 인간도 그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욕심은 이기심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악한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어겨서까지 선한 의지를 위배하면서까지도 사욕을 추구해 나가는 것,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성향이, 그 양심을 꺼림칙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온다든가, 내가 공평하게 나눠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어겨서까지라도 내 몫을 더 챙기고 나눠준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악한 성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기심의 눈이 어두운. 자, 그것이 이제 이게 현상적인 인간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지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현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선과 악의 어떤 대립구도 속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천적으로는 마음의 혁명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이 현상을 살아가면서, 현상 세계 속에서, 경험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기심과 욕망이 들끓는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내가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양심에 꺼림칙하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는 근본적인 마음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 신라시대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죠. 하나 이제 그 예가 잠깐 생각나는데, 오늘은 생략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제 이것은 이론적인 인식에 있어서 칸트가 현상 세계를 연구하는 이제 과학자들에게 준 하나의 그 표인데, 그래서 지성적인 개념적인 사고를 하는 지성과 감각적인 재료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감성. 우리가 과학은 관측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죠.
그게 관이라는 것은 직관을 말하고 감성적인, 측이라는 것은 이제 개념적인 사고나 계산적인 추론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관측이라는 말을 통해서 감성과 지성의 결합, 직관과 개념의 결합을 그 두 글자로 표현한 것이고, 관측이라는 말로 그것이 현상을 관측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관만 있어도 안 되고 측만 있어도 안 될 것입니다. 즉 직관만 있어도 안 되고 개념만 있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 없는 사고는 공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이제 맹목적이다. 이것이 칸트가 과학자들에게 준 하나의 뭐 충고이자 과학적인 인식을 가능케 한 하나의 명제이고 표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근데 인간은 이런 현상 세계, 관찰 가능한 세계만을 측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이념을 추구해 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 이념은 현상 세계 너머의 것을 생각하고 추론할 수도 있고 보이는 세계, 현상 세계 너머까지를 희망을 가지고 추구해 나가는 그것이 이제 이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은 유한한 것이지만 이념은 무한한 것을 지향하는 것이죠. 현상 세계는 다 유한하죠.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다 유한합니다. 다 잴 수 있다는 것이죠. 계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측정 가능한 세계, 이게 현상 세계고, 무한한 것은 이제 이념을 통해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한한 것에 통해서 열리는 세계가 이제 예지적인 세계고,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명령을 통해서 실천적인 삶에서는 무조건적인 명령이란 이런 도덕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호소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념적인 측면, 이념적인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칸트의 이제 도덕 원리를 우리가 돌아보면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타당하게 행하라. 자, 이것이 칸트의 그 무조건적인 인간의 양심에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순자가 말한 사욕, 너의 사욕, 의지의 준칙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규칙이죠. 근데 그런 사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따라도 될 만한 법, 보편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욕을 양심에 의해서, 선한 의지에 의해서 제어하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황이나 이이가 수양론에서, 또 주자가 수양론에서 얘기했던 인욕을 제어하고 천리를 따르는, 자, 이성적인 원리에 따르는 자, 이것이 결국은 그 성리학의 수양론이었는데, 실천적인 원리였는데, 칸트의 실천 철학의 도덕 원리라는 것도 결국 그와 구도가 비슷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양식은 뭐냐면,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형식적으로 보면 첫 번째, 나의 개인의 사욕이나 개인의 어떤 소신을, 준칙을 보편적인 양심의 원리에 맞게 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매우 형식적인 이야기고, 그럼 내용적으로 보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한 사람의 가치를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목적적인 가치로도 대하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실천적인 관점에서 내용이라는 것은 다 가치적인 요소죠. 그래서 한 사람, 내 주변에 어떤 범부, 어떤 가족, 내 주변에 어떤 친구, 친지, 또 후배,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내 주변의 상사 또는 동료,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의 그 가치를 수단으로만, 내 이익의 도구로만 여기지 말고 그 가치를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목적으로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도덕 원리인데, 이게 사실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죠?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선한 의지를 가진,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가치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간을 대하는 가치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목적의 왕국의 구성원으로 대하라. 목적의 왕국이라는 것은 앞에서 목적적인 가치로도 대하라고 그랬죠. 내 수단적인 가치로만 보지 말고, 내 이익의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이라는 가치로서도 대하라, 이렇게 했는데, 목적의 왕국이라는 것은 이런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말합니다. 목적의 왕국은. 그래서 모두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도덕적 사회의 구성원으로 대해라. 즉 모든 사람 어떤 경제적인 이익관계, 이해관계, 나의 어떤 사업에
내 투자에 손익 계산의 관계로서만 사람들을 공동체를 이해하지 말고 도덕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람들을 이해하라. 자, 이런 것이 이제 칸트의 도덕 원리 세 가지의 정식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정식은 정식화가 셋으로 되어 있지만은 단 하나의 같은 도덕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블루 페어리, 피노키오에 나오는 요정이 말했던 인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인간이 갖춰야 할, 인간으로서의 삶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그것은 뭐냐면 컨션스고, 그 컨션스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바, 무제약적으로 무한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실현하라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까지라도 우리에게 이것을 실현하라고 요구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호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가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첨단화된 사회를 할지라도, 포스트 휴먼 사회를 할지라도 인간의 가치를 내 이익의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되고, 목적이라는 그 자체로서 가치는 목적으로도 대하라고 하는 이 이제 내용적인 원리는 우리 양심에 호소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하나의 명령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상대화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격을 한 개인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독재자의 통치 수단으로만 국민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듯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할지라도 이것은 추구돼야 할 이상이고 이념이고 또 무조건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블루 페어리, 피노키오에서 말의 요정이 피노키오에게 요구했던 인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강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